70대 아버지가 35년 만에 전처를 집으로 불러들인 순간 우리 가족 35년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 절반이 넘는 시간입니다. 저는 평범한 삼형제 중 둘째로 올해 45세입니다. 아버지 70세, 어머니 67세, 형과 막내 그리고 저까지 35년을 함께 살아온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그날까지는 말이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모였네.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 35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35년 전에 이혼한 아버지의 전 부인이었어요. 어머니는 35년간 앉아온 그 식탁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손으로 테이블을 한번 짚고 일어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현관까지 이어졌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이제 여러분께서도 상상하기 힘든 기막힌 가족회의의 전말을 나누고자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한 달간 아버지께서 달라지셨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서재에서 뭔가를 계속 정리하고 계셨거든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시기도 하고 전화 받을 때면 방문을 닫으시기도 했죠. 같은 나이대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 나이 되면 부모님의 작은 변화도 예민하게 느껴지잖아요. 어머니는 요즘 아버지가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다 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경 아버지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가족회의를 하자. 다들 거실로 나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족회의라니 저희 집에서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 싶었거든요. 형이 먼저 자리에 앉았고 막내와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평소와 달리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계셨어요.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고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유서를 쓰려고 한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형이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들어와. 다 모였어. 누구를 부르는 거지? 저희 가족은 다 여기 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 저희 인생을 바꿀 그 발걸음이 시작된 거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그 여자를 본 순간 정말로 시간이 멈췄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파마를 단정하게 하고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저희를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내는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아버지의 전 부인이었어요. 35년 전에 이혼하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겠다던 저희 집에서는 금기어였던 그 존재가 저희 거실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앉아.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모였네. 그 말이 거실에 메아리 쳤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서 35년간 쌓아온 모든 온기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5년을 함께 산 가족 앞에 갑자기 나타난 전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족회의야. 내 재산은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할 것 같아. 두 여인이라는 단어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만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점점 주먹을 쥐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죄송해요. 아이들한테.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저희가 아이들인가요? 이 집 주인은 저희 어머니세요. 당신이 여기 올 이유가 뭔가요? 전처는 당황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형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예의 없게 굴지 마라. 이 사람도 한때는 나의 가족이었어. 그 말에 진짜로 시간이 멈췄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 진짜 충격은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3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완전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요.
아버지도, 전처도, 저희도 모두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한 번씩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35년,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35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때 그건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어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슬리퍼 소리가 복도를 따라 방까지 이어졌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모든 과정이 5분도 안 걸렸지만 저에게는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막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세요. 막내도 방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거실에는 형과 저 그리고 아버지와 전처만 남았어요. 형이 주먹을 쥐고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아버지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나도 내 인생을 정리할 권리가 있어. 전처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이런 일이. 다음에 따로 만나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전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앉아있어. 너도 내 인생이었어. 그 순간 형이 폭발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35년 동안 모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희 집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살짝 문을 열어봤어요. 어머니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작은 여행 가방에 넣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슬펐어요. 잠깐 어디 다녀올게. 어디요? 언제 오세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정말로 집을 나가셨어요. 지갑 하나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요. 처음 이틀 동안은 연락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었어요. 형과 막내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갈 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친정 언니 집, 오래된 친구들 집, 평소 자주 가시던 성당.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문득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작은 도서관에 들렀어요. 그곳 사서분께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제 오시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책 몇 권만 빌리고 가셨어요. 눈이 많이 부어 보이셨죠.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아직 서울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혼자서 울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집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그 택배 안에는 저희가 상상도 못한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영희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책 한 권과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책은 혼자서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고 편지는 어머니 특유의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아들아, 잘 지내니? 어머니는 괜찮다. 이제야 조금 나로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날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많이 슬펐단다. 그 슬픔은 배신감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어. 내가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 나는 29이었어. 전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 너희를 낳고 키우며 35년간 나는 그 사람의 아내로 너희의 어머니로만 살았단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나는 그저 두 여인 중 하나가 되어버렸구나.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 매일 새벽마다 커피를 내리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꽃꽂이를 배우고 있단다. 처음에는 외로웠어. 35년간 익숙했던 그 집, 그 일상들이 그리웠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아니, 괜찮아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만은 이 모든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편지 끝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날 형과 막내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찾았어. 주소 알려줄게. 형은 한참 말이 없더니 어머니한테 가자 고 했고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찾았구나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또 다시 뒤바꿔 놓았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1층에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35년간 봐온 어머니와는 조금 달라 보이셨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셨고 평소보다 편안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뭔가 더 자유로워 보이셨달까요.
어머나, 어떻게?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반가워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창가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로 시작하신 꽃꽂이 취미의 결과물들이었어요. 저희 삼형제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응,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했어. 아버지 걱정은 안 되세요? 막내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자기 선택대로 사실 거야. 나는 더 이상 그 선택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그 말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의 표정도 순간 굳어지셨어요. 병원으로 가야겠다. 형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만 가라.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저희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괜찮아. 그 사람 곁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저희가 본 것은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병상 옆에는 전처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헌신적인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저희를 보자 전처는 놀란 얼굴을 하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셨어요. 그 짧은 인사에 형은 냉랭하게 고개를 돌렸고 막내는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지만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입원한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오셨어요. 밤도 지새운 적 많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시더라고요. 문득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일주일 동안 전처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병원 갔다 왔어. 어땠어? 의식은 없는데 안정적이래. 그런데 어머니, 알고 있었어? 전처가 아버지 간병하는 거.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말했어요. 응,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내가 나서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대답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왜 어머니는 이렇게 침착하게 말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그날도 전처는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전처와 단둘이 병실에 남게 되었어요. 전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 당신들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면 안 되는 역할이라는 거.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나를 찾았어요. 마지막은 내가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전처는 이어서 말했어요.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야. 그걸 알지만 그래도 미안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인생의 절반이 나였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진심인지 계산인지 알 수는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매일같이 병실에 와서 아버지 곁에 앉아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잠시 의식을 회복했어요. 저희 셋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맙다. 와줘서.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아버지는 전처를 바라보며 형에게 말했어요. 미영이도 가족이었어. 너를 낳아준 어머니니까. 그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형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가 1살이었을 때 미영이와는 여러 문제로 이혼하게 됐지. 형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막내가 형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형은 손을 저으며 막았어요. 그때 전처가 말했어요. 철수야, 어머니가 35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하지만 내가 이 가족과 잘 지내는 게 보여서 참았어. 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3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전처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가 다시 애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를 위해서였어. 이 가족이 너한테 좋은 환경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전처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봤어요.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아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철수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고 미영이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고 싶었어. 형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철수야. 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너를 키운 건 영희 어머니야. 그걸 잊지 마라.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니? 막내가 대답했어요. 잘 지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친척들과 아버지 동료분들이 와주셨고 전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언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전처도 함께 왔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전 재산의 5%는 전처 박미영에게 남긴다. 35년 전 이혼할 때 이미 정산이 끝났기 때문이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전 재산의 50%는 아내 이영희에게 남긴다. 35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이며 마지막까지 사랑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음을 증명한다. 전 재산의 25%는 장남 김철수에게 남긴다. 전 재산의 10%는 둘째 김영수에게, 10%는 막내 김민수에게 남긴다. 그 순간 전처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막내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어요.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택한 거였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전처는 갑자기 돌변했어요. 병실에서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보던 그 여자는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기를 든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친아들의 어머니인데. 고작 5%? 철수야. 전처가 형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상속받은 돈 중에서 어머니한테 좀 줄 수 있지. 나도 35년 동안 혼자서 힘들게 살았어. 형이 전처를 바라봤어요. 35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지금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처는 비웃었어요. 그래도 너를 낳아준 건 사실이잖아. 35년 전에 내가 너를 포기한 건 그 집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어. 포기가 아니라 버린 거 아닌가요? 전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이 자식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형이 일어섰어요. 지금까지 제 어머니는 이영희 여사 한 분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전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그럼 내가 35년 동안 뭐였는데 나도 살아야 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노린 것은 돈이었다는 것을. 몇 시간 후 저희는 집에 돌아왔어요. 전처는 계속 형에게 전화하며 돈을 달라고 했지만 형은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유언장 읽었어. 그래, 어땠어? 어머니와 형이 제일 많이 받았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진짜 사랑했나 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철수는 어떻게 했어? 형이 전처를 완전히 거부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며칠 후 전처가 다시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너희가 날 무시하는 거지? 좋아. 그럼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저희는 전처를 바라봤어요. 35년 전에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알아. 너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거든. 그 여자랑. 전처가 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영희가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다가 너희 아버지랑 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서 나는 쫓겨난 거라고. 저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거짓말이에요. 막내가 말했어요. 거짓말? 웃기지 마. 그때 이영희가 임신한 걸 알고 내가 이혼해 준 거야. 나는 희생양이었다고. 전처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참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받을 몫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전처와 어머니가 마주했어요.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야, 이영희, 내가 내 남편 뺏어간 주제에 그만하라고. 어머니는 전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제발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거짓말? 35년 전 일 제가 다 기억해요.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도. 그때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녹음기였어요. 이것도 기억나세요? 전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35년 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처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나 다른 남자 생겼어. 돈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혼해줘.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미영아, 철수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애는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오빠가 키워. 나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대신 위자료는 넉넉히 달라고.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전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철수를 버리고 간 거예요. 바람을 피운 건 당신이었고 돈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간 것도 당신이었어요. 형이 전처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거였어요. 전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래, 그렇다고 해. 그때는 어려서 모르고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35년 전에도 돈 때문이었고 지금도 돈 때문이에요. 전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형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형을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전처는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갔어요. 마지막에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진짜 어머니를 버린 걸.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형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형 괜찮아? 응.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정말? 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버렸어. 돈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는 남의 아이인 나를 35년간 진짜 아들처럼 키워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민수야, 응?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뭘? 내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저는 놀랐어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혈액형이 안 맞더라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난 정말 이 가족이 좋았거든.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 내 어머니는 이영의 어머니 한 분뿐이야. 며칠 후 저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였어요. 민수야, 잠깐 나와서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어디서 만날까요? 집 근처 카페로 와줘.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민수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네, 어머니. 사실은 그날 전처가 한 말 중에 일부는 맞는 말이었어. 저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정말로 아버지와 불륜을 했었어. 저는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35년 전 나는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어. 그때 미영 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철수 아버지는 매우 외로워하고 있었어. 어머니, 어느 날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어. 그리고 너를 임신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 씨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사실 나는 기뻤어. 철수 아버지와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럼 어머니도 불륜을? 그래, 나도 죄가 있어. 하지만 그때 미영 씨는 이미 철수를 버릴 생각이었어. 녹음기 내용이 그 증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철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도 완전히 결백하지는 않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35년간 형을 진심으로 키워온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때로는 진실보다 평화가 더 소중할 때가 있어.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잖아.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전처는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로 하나가 됐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아버지 제사를 지냈어요. 형이 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를 버린 사람보다 저를 지켜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고마웠어요. 철수를 저한테 맡겨주셔서. 35년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처는 피가 섞인 친어머니였지만 진짜 가족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